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60대 여성입니다. 제 나이 때쯤 되면 사연 없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 같네요. 그만큼 인생이 마음처럼 그리고 생각처럼 사라지지는 않는 거겠죠. 저도 예전에 그리고 얼마 전까지 사는 게 왜 이렇게 내 마음 같지 않고 힘들까 하며 신세한탄을 하곤 했어요. 저는 형제 많은 집에 장녀로 태어났어요. 장녀는 살림 미천이라고 하죠. 그래서인지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인 할머니도 그렇고 친정 부모님은 저에게 그렇게 집안일과 밭일 그리고 동생들 돌보는 일을 아주 당연하게 시키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딸이라 시집가면 남의 집 식구가 된다며 학교에도 잘 보내주지 않으셨는데요. 할머니와 아버지는 제가 학교에 가면 육성회비를 내야 하니 그 돈이 아깝다고 대놓고 말씀하실 정도였죠. 제가 장녀로 태어나고 싶어 그런 게 아닌데 어린 마음에 저는 저의 처지가 싫고 억울했어요. 저도 학교에 가고 싶고 친구들과 놀고 싶은 어린 애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10살이 조금 넘은 어린 나이였지만 무조건 이 집을 탈출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줄줄이 딸린 동생들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좋은 시절을 이 집에서 다 흘려보낼 것만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이 바람이 하늘에 닿았는지 제가 20살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추운 겨울에 우연히 기회가 찾아왔어요.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 살던 저보다 3살 많은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그때 인천의 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미 저의 처지를 아는 언니는 제가 원하면 차비를 빌려줄 테니 인천으로 와서 자기와 함께 공장을 다니자고 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선생님의 설득으로 중학교에 가긴 했지만 졸업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또 고등학교 진학은 아예 하지도 못했기에 공장 같은 회사에 취직이 될까 걱정이 되었는데 언니는 그런 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고 저는 언니의 그 말이 저를 여기서 구해줄 동아줄 같았기에 고민 없이 야밤에 도망치듯 집을 나왔어요. 도시에 가서 돈을 벌고 싶다는 편지를 한 통 남겨두고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라 부모님은 집을 나간 저를 찾을 길이 마을 파출소에 신고하는 것을 빼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몇 년이 흘러도 집에서 저를 찾는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씁쓸하지만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며 인천에 온 이후로 조금씩 집과 가족을 잇고 저를 위한 삶을 살자고 생각했죠. 먹고 싶은 것을 사 먹고 갖고 싶은 것을 살 정도는 벌었기에 저는 큰 욕심 없이 공장에서 하는 일을 좋아했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하는 집안일에 비하면 공장은 참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함께 살고 있던 언니가 연애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종종 언니가 애인을 집에 데리고 왔는데 셋이 있으니 좀 민망했죠. 그래서 종종 자리를 비켜주게 되었는데 그게 언니의 마음에 걸렸는지 어느 날 저에게 언니가 애인의 절친한 친구라며 남편을 소개해줬어요. 남편은 공고를 나와 그래도 사무직 일을 하는 청년이었고 저는 그게 무슨 대단한 회사원처럼 보여서 남편이 참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보다 6살이 많은 남편은 그런 제가 귀여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둘은 1년 조금 넘게 사귀었고 남편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시댁에서는 거의 고아나 다름없고 가방끈도 짧은 저를 며느리로 받아줄 수 없다며 심한 반대를 하셨었죠. 남편은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혼을 해왔어요. 미안한데 결혼식은 나중에 하고 우리 혼인신고부터 하고 같이 살자. 우리 애기 낳고 잘 살면 우리 집에서도 어쩔 수 없을 거야. 그래도 어떻게 그래.
내 말 들어. 우리 집 허락 기다리면 우리 결혼 못해. 그리고 결혼식을 하려면 당신 집에도 알려야 할 텐데. 당신도 그거 싫다며. 우리 식구들만 불러서 할 것도 아닌데 우리 그냥 아까운 시간 그만 보내고 같이 살자. 저는 남편의 말에 넘어갔어요. 어린 나이에 집을 나온 뒤에 친한 언니와 함께 살기는 했지만 마음이 많이 외로웠거든요. 남편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그것도 사실 잘 몰랐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 다시 혼자가 되는 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단칸방 방지와 월세에 별거 없었지만 거기에 신혼살림을 차렸죠. 그때가 제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 뒤 얼마 후 저는 임신을 했어요. 남편의 권유로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업주부가 되어 아침에 남편을 출근시키고 없는 살림이라 시장에서 가장 싼 식재료를 사다가 저녁을 지어 먹는데 남편과 따뜻한 방에서 함께 밥을 먹으니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그런 천국 같은 생활에서 저는 딸과 아들을 2살 터울로 낳았어요. 식구가 많아지니 지내고 있던 월세방은 너무 좁았고 그래서 무리이긴 했지만 가지고 있는 돈과 은행에서 돈을 빌려 방 2개짜리 작은 빌라를 구입하게 되었어요. 난생 처음 갖게 된 우리 집이었죠. 이런 행복한 날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믿었어요. 커가는 아이들과 은행 대출금으로 생활은 더욱 팍팍해졌지만 사는 보람이 있다고 할까요? 이게 행복이지 별거 있나? 하는 만족감으로 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남편이 약속한 결혼식도 잊어버린 채요. 하지만 너무 행복해서 누군가 셈이 났을까요? 살면서 부부싸움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저희 부부에게 큰일이 닥치고 말았어요. 그 큰일은 남편의 보증이었는데요. 저는 전혀 몰랐던 일이라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보,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언제 보증을 섰어? 미안해 여보. 진석이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당장 급한 불만 끄면 금방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믿었는데. 남편이 말하는 진석 씨라는 사람은 저에게 남편을 소개해준 언니의 애인이었어요.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언니는 그 진석 씨라는 사람과 헤어졌었거든요. 남편은 어떻게든 자기가 해결한다면서 저에게는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평소처럼 애들을 잘 챙기라고 했는데 말이 쉽지 집은 경매로 날아가게 되었고 남편은 그 충격에 회사도 가지 않고 친구를 찾겠다며 집을 나가더니 그 길로 실종이 되고 말았어요. 한순간에 아이들과 길거리에 나앉게 된 저는 언젠가는 남편이 돌아올 거라고 굳게 믿으며 다시 공장에 부탁해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지내기를 1년이 조금 넘어가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객사를 했다고요.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죠. 그리고 잠시 뒤 정신을 차리니 아직 어린 아이들의 얼굴에는 온통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혹여 제가 깨어나지 못할까 엉엉 울며 제 손을 꼭 잡고 있더군요. 저는 그제야 아이들을 보고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정신이 든 저에게 경찰 한 분이 남편의 유품 중에 있었다며 수첩을 건네줬는데 그 안에 남편이 그동안 바보처럼 끙끙 앓으며 저와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잔뜩 적어놓았더라고요. 수첩 속 내용들은 대개 저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너무 보고 싶은데 염치가 없어 돌아갈 수가 없다고 하면서 배가 고프지만 허기를 채울 면목도 없다며 비록 결혼식을 올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제가 꼭 다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글이 마지막이었어요. 어찌 보면 그 마지막 글이 남편의 유언이나 다름이 없었죠. 실제로 남편의 부검 결과는 아사로 인한 사망이었어요.
남편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것도 충격인데 사망 원인이 아사라니. 저는 그깟 돈이 뭐가 중요해서 미련하게 우리한테 돌아오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나. 남편이 너무 불쌍해서 아이들이 다 보는데도 가슴을 치며 대성통곡했어요. 그 후 저는 6개월 남짓을 어떻게 살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저를 끝까지 반대하던 시부모님이 남편의 장례식 때 밀고 들어와 저에게 네가 우리 아들 죽게 한 거야. 너만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 애 그렇게 되지 않았어. 내 아들 살려내! 라고 하던 말은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남편을 완전히 보낸 뒤 저는 한동안 제정신으로 살 수 없어 늘 자리에 누워 지냈어요. 당시 딸아이가 10살, 아들아이가 8살이었는데 제 소식을 공장 사람들을 통해 들은 언니가 저 대신 저희 아이들을 챙기며 도움을 많이 줬어요. 언니는 그때 당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어요. 아마도 자기가 제 남편을 소개해줬고 자신의 전 애인의 일로 제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했는지 마음에 부채를 안고 있는 듯 했어요. 미영아, 이제 그만 털고 일어나. 애들 생각해야지. 나도 알아. 언니한테는 미안하고 고마워. 나도 이제 다시 정신 차려야지. 그래, 제발 그러자. 그리고 내가 진짜 미안해. 괜히 내가 재혁 씨를 소개하는 바람에 네가 이렇게 된 것 같아. 아니야. 나 우리 그이 만나서 얼마나 행복했는데. 언니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났겠어. 언니 말대로 나 이제 다시 일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울 테니까 이제 언니도 언니 가정 돌봐.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잖아. 내 걱정은 하지 마. 언니가 알아서 해. 너 그러지 말고 집에 도움을 좀 청하면 어때? 예전이면 몰라도 지금은 다르지 않을까? 아니, 오히려 그렇게 나가더니 꼴 좋다고 하지. 언니, 나 어떻게 되든 우리 애들이랑 잘 살 거야. 그러니까 언니도 걱정하지 마. 저는 그렇게 언니한테 말을 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 용기를 냈어요. 남편은 없지만 사랑하는 아이들이 제 옆에 있었으니 힘을 내야 했죠. 그리고 참 고맙게도 아이들은 손이 많이 가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자기들끼리 해결하려고 했고 한 번은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아이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누나는 소풍비 냈어? 학교에서 소풍비 가져오라고 하던데. 정민우, 누나 말 잘 들어. 우린 학교에 가지고 갈 돈이 없어. 우리 엄마 아프고 힘든 거 매일 봐서 알지? 소풍날 우리는 우리끼리 뒷산으로 소풍 가자. 누나가 도시락도 싸줄게. 우와, 진짜? 와, 신난다. 그럼 그날 누나가 도시락도 싸주고 나랑 밖에서 하루 종일 놀아주는 거야? 숙제도 안 하고? 그래.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아무 말 하지 마. 알았지? 밖에서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요. 그래서 그 다음날 공과금 내려고 따로 빼놓은 돈으로 아이들 소풍비를 주었어요. 제가 소풍비를 주자 아이들은 많이 놀란 얼굴이었지만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니네 소풍 가는데 왜 엄마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완전 서운하다. 장난처럼 아이들에게 말을 했어요. 아이들은 잠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곧 딸아이가 마음의 짐이 사라졌는지 아니면 소풍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뻤는지 방긋 웃으면서 학교로 뛰어가더라고요. 아들도 지 누나를 따라서 신이 나서 뛰어가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또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너무 빨리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너무 빨리 철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저의 마음과 다르게 빨리 컸고 철도 금방 들었죠. 그렇게 청소년이 되고부터는 사춘기가 시작된 딸은 뭐든 자기가 알아서 한다며 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남들은 대견하다고 했지만 저에게 의지하지 않으려는 딸을 보면 저는 속상했죠. 공부 욕심이 제법 많았던 딸은 자주 저에게 앞으로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저에겐 신경 쓰지 말라고 말을 했어요. 그에 비해 아들아이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살가운 구석이 많았는데 딸은 마치 자기가 성공해야 우리 집이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누가 지라고 하지도 않은 가장의 무게를 혼자서 지려고 했어요. 지혜야, 엄마는 우리 딸한테 바라는 것이 없는데 왜 그렇게 무리를 해? 공부든 뭐든 엄마는 네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 나는 성공해서 잘 살고 싶어. 엄마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는 지금이 별로 행복하지 않아. 다른 애들이랑 자꾸 비교되고 그래서 어쩐지 나는 손해보는 것 같아서 짜증난단 말이야. 그래도 엄마한테 짜증내면 안 된다는 건 알아서 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나 건들지 마. 엄마가 욕심이 없는 거지. 나는 모든 게 다 욕심나. 셈이 나서 미치겠어. 저는 딸아이의 말을 듣고 참 미안했어요. 딸에게는 저와 같은 장녀의 무게를 지어주지 않겠다고 생각만 했지 딸의 마음을 거기까지는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 그날은 한 번에 밀려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딸이 얘기한 대로 최대한 딸을 배려했어요. 이 시기가 지나고 딸이 어른이 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욕심 많은 딸은 계속 손에 넣지 못한 것을 보더라고요. 더 위가 있다면 그 위에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자기 자신을 몰더라고요. 그리고 고3 수능을 마친 딸은 자기가 바라던 대로 서울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과 신용대출을 받아 우선은 무사히 대학 입학금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물론 아직 고등학생인 아들이 있고 대출금을 갚아야 했기에 생활은 더 많이 어려워졌지만 그때 당시는 딸이 원하는 것을 제가 해줄 수 있다는 기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대학에 들어간 딸은 계속 뭐가 불만이고 짜증인지 저와 지 동생에게 차가웠고 장학금을 받아 등록금 걱정을 덜어주겠다고는 큰 소리는 쳤지만 워낙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모인 그곳에서 장학금을 받기란 쉽지 않은 것 같더군요. 그래서 딸은 과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학비 때문이었지만 과외비가 웬만한 사회 초년생들의 월급만큼은 되더라고요. 아들도 수능을 마치고 경기도에 있는 4년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아들 학교 입학금을 모두 준비하지 못했어요. 엄마, 나 괜찮아. 군대 먼저 갔다가 군대에서 공부하고 다시 시험 쳐서 더 좋은 대학에 가면 돼. 나도 누나처럼 엄마한테 손 안 벌리고 대학 다닐 테니까 엄마는 아무 걱정 말아요. 민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좀 더 벌이가 좋았다면 니네들 고생 안 시키는 건데. 누나, 고마워. 누나 진짜 짱이야. 내가 평생 누나한테 잘할게. 아들은 지 누나가 준 돈을 받고 기분이 좋아서 방방 뛰었어요. 딸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딸은 그런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처음으로 딸과 술자리를 가졌어요. 좋다. 이렇게 우리 딸이랑 술도 마실 수 있네. 엄마, 나 있잖아. 대학 졸업하면 결혼할 거야. 뭐? 결혼? 응. 지금 나 가야 하는 집에 나보다 3살 많은 남자가 있는데 사실 만난 지 좀 됐어. 아무리 그래도 너 나이가 몇인데 그냥 좋게 만나다가 나중에 사회인 되고 해. 그게 나 로스쿨에 가고 싶은데 결혼하면 그 집에서 학비랑 다 대준다고 해서. 뭐? 너 지금 결혼하고 싶은 이유가 돈 때문이야? 꼭 그런 건 아니고 나 지금 만나는 오빠 사랑해. 그리고 그 집에서는 내가 결혼만 해주면 뭐든 다 해주시겠다고 하고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딨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엄마, 현실을 생각해. 엄마 지금도 그때 빌린 내 대학 입학금 갖고 있잖아. 그리고 민우 생각은 안 해? 나 지금처럼 로스쿨 가서 과외하고 학비 마련할 시간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좋은 기회고 난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나 성인이잖아, 엄마.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나 이 결혼 꼭 하고 싶어. 나도 그 오빠 좋아, 진짜. 아, 정말. 이런 소리를 듣는데 어떤 부모가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자기는 좋아서 하는 결혼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게 다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만난다는 그 남자를 한번 보자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차진표라고 합니다. 지혜한테 이야기 듣고 많이 놀라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이 지혜가 아깝고 예뻐서 빨리 시집 왔으면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생각하는 그런 돈 때문은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각보다 딸이 데려온 남자는 괜찮아 보였어요. 무엇보다 사람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같아서 마음이 아주 조금은 놓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딸의 결혼을 환영하며 허락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딸의 졸업을 얼마 앞두고 딸이 그토록 원하는 결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딸의 시아버지 될 사람이 저를 찾아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좀 급해서요. 네, 좀 놀랐네요. 다름이 아니라 지혜의 졸업식이 코앞인데 아직 결혼에 대해 말이 없으셔서 이렇게 참지 못하고 제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한 가지 물어도 될까요? 왜 저희 딸이죠? 그야 저희 집 며느리로 따님이 딱이니까요. 저는 지혜가 참 마음에 듭니다. 머리도 좋고 야무지고 저희 식구 중에는 지혜 같은 사람이 없어요. 돈은 제가 벌지만 저는 집안에 명예 있는 사람이 꼭 한 명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아들은 보셨겠지만 애는 착한데 욕심도 없고 야망도 없어요. 저도 같은 딸을 키우지만 제가 번 돈만 쓸 줄 압니다. 근데요, 따님은 다르잖아요. 제가 시아버지로서 뒤에서 확실히 서포트하겠습니다. 법관이 되든 변호사가 되든 제가 우리 지에 아무도 무시할 수 없게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게요. 듣자 하니 어머님 혼자 힘드실 텐데 그 짐 저랑 같이 드시죠. 이대로 지혜가 로스쿨에 가지 못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도 결혼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말 창피하지만 아이 학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키는 결혼이라는 것이 저는 정말 내키지 않습니다. 학비 때문이 아니라 제가 그리고 제 아들이 따님을 놓치기 싫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결혼만 허락해 주신다면 저와 우리 아들이 따님 공주처럼 여왕처럼 편히 떵떵거리며 살게 해줄 거예요. 똑똑한 따님이 저희 집 돈까지 얹으면 얼마나 높이 올라가겠습니까? 결혼에 필요한 돈도 제가 다 내겠습니다. 따님은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니까요. 그때 당시 딸의 로스쿨 때문에 돈을 이리저리 빌리려 고생하던 때였어요. 상황이 그런 가운데 딸과 결혼하겠다는 사람도 딸의 시아버지 될 사람도 모두 한결같이 우리 딸이 좋다고 하고 또 공주처럼 여왕처럼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그 말이 참 어처구니 없게도 제 마음을 움직이게 했어요. 우리 딸이 공주라니. 제가 해줄 수 없는 것들을 그 집에서는 해줄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딸은 졸업을 얼마 앞두고 급히 결혼식을 올렸어요. 물론 비용도 모두 딸의 시댁에서 댔고 딸은 시댁이란 날개를 달고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하고 또 사돈의 말처럼 그 집에서 좋은 대접을 받고 사는 듯 보였죠. 엄마, 누나 행복해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누나 걱정 그만해. 솔직히 잘 됐지 뭐. 누나는 누나가 바라는 대로 살 테니까 엄마도 이젠 좀 편하게 살아. 그래도 딸 자식을 시집 보냈는데 엄마 마음이 편하진 않지. 그래? 그럼 내가 빨리 장가를 가면 엄마 마음이 좀 나을까? 뭐? 농담이야. 누나가 그랬어. 자기는 이제 더 행복하게 살 거라고. 행복하게 살 길만 남았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행복하게 살자.
딸이 바라는 행복. 저는 결혼식 내내 방긋방긋 웃는 딸을 보고 아들의 말처럼 이제 그만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기로 했어요. 만약 끝까지 안 된다고 반대를 했어도 현실적으로 로스쿨 학비를 댈 능력이 저에겐 없었고 그 원망과 후회를 감당할 자신도 저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단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결혼식 내내 뭔가 못마땅한 얼굴을 하고 있는 안싸돈 때문이었죠. 혹시라도 제 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시집살이라도 시키면 어쩌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엄마, 아니야. 시어머니 표정이 원래 그래. 그리고 나는 학교 가고 시험 준비하고 시어머니랑 부딪힐 시간도 없어. 그리고 집안일 좀 하려고 하면 시아버지가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하냐며 아주 난리야. 엄마, 나 정말 행복해.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내 걱정 그만하시고 일도 쉬엄쉬엄 해요. 내가 성공해서 매달 생활비 보내줄게. 됐어. 그래도 며느리는 며느리야. 아무리 시아버지가 잘해주셔도 절대 기고만장하면 안 된다. 시어머니한테 잘하고. 알았지? 저는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시댁이었는데 그런 제가 딸에게 그런 당부를 시킨다는 것이 좀 웃기긴 했지만 내 자식이 누군가한테 흠잡히지 않고 살길 바라는 것이 부모 마음이라고 저는 딸과 통화를 할 때면 꼭 그런 당부의 말을 했어요. 그렇게 4년 후에 딸은 로스쿨 졸업을 무사히 마쳤고 대형 로펌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자랑스럽고 또 딸의 시댁에 감사한 마음뿐이었죠. 딸이 결혼하는 과정에서 시댁의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고 공부에 여념도 없을 때라 어쩐지 딸에게 집에 한번 오라는 소리를 편하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4년 동안 딸의 얼굴을 본 게 10번이 채 되지 않았어요. 명절과 어버이날 또는 생일에도 딸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도 졸업하고 일을 하면 좀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날은 딸이 로펌에 들어가고 첫 번째로 맞이하는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낮에 잠깐 밥이라도 사 먹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딸이 일하는 로펌 앞에서 전화를 하니 딸이 사무실에 없었어요. 엄마, 나 집이야. 오늘 생일이라 휴가 냈어. 미리 말하지. 나 오늘 생일이라고. 시어머니가 집에서 생일상 차려주신다고 했는데. 엄마, 내가 나중에 시간 한번 내서 집에 갈게. 엄마, 나 태어나게 해줘서 고마워. 그래, 사돈한테 엄마가 고맙다고 꼭 전해줘. 저는 전화를 끊고 아쉬운 마음에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런데요, 참 이상하게 자꾸만 무언가가 찝찝하고 마음에 걸리는 게 딸의 목소리가 평소 같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마음에 걸렸죠. 이대로 집에 가면 그게 계속 생각날 것 같아서 저는 염치불고하고 딸의 얼굴만 잠깐 보고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손에는 케이크와 또 한 손에는 갈비 세트를 사들고 한번 가보았던 시댁으로 향했는데요. 누구세요? 아, 오늘 도우미 면접 보러 오셨어요? 근데 지금 좀 분위기가 그런데 잠시만요. 저는 아니라는 말도 할 새도 없이 도우미로 오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대문이 철컥 하고 열리는데 우선은 안으로 들어갔죠. 일단 들어가서 아니라고 말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제 눈에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글쎄 안싸돈이 제 딸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요즘 주제도 모르고 계속 까불지? 네 시아버지가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지가 진짜 이쁜 줄 알아? 넌 그냥 우리 집에 필요한 간판일 뿐이야. 막말로 네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 구질구질한 친정? 돈도 없어서 중간에 엎어질 거 거지처럼 우리 돈 받아서 공부한 주제. 너 그거 모르지? 우리 남편이 너 며느리로 삼고 싶었던 이유는 딱 2가지야. 첫째, 내가 이렇게 널 취업해도 넌 아무런 백도 없잖아. 그리고 둘째,
우리 집 문제라 우리 애 사고 친 거. 그거 잘 덮으라고. 근데 뭐? 너 내 딸한테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르라고 했다면서. 이게 아주 그 입 내가 찢어버려줘? 집안이 쩌렁쩌렁하게 울리게 제 딸을 몰아붙이더니 내 딸 뺨까지 때리는 안사돈을 보고 저도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어느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옆에서 킥킥 웃고 있는 사돈처녀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손바닥에 짝 소리가 나도록 뺨을 날렸어요. 그리고 들고 있던 케이크와 갈비도 사돈처녀에게 던졌죠. 아줌마 뭐야? 감히 누굴 쳐? 아줌마 미쳤어? 사돈처녀는 낄낄거리다 뺨을 얻어맞고 길길이 날뛰었고 그 소란에 안사돈과 제 딸이 저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요. 엄마? 당신 지금 미쳤어? 돌았어? 어디 금쪽 같은 내 딸을 쳐? 너 말 잘했다. 네 딸만 금쪽 같아? 내 딸은 금보다 더한 내 생명 같은 아이야. 어디 감히 내 딸한테 손을 대? 그 손모가지 내가 못쓰게 해줄까? 아줌마, 문단속 이따위로 할 거야? 어디 거지 같은 걸 집안에 들여? 거지? 네 인성이 더 거지 같다. 지혜, 이리 와. 엄마랑 당장 이 집구석 나가자. 나가기만 해? 그 길로 우리와는 끝이야. 그동안 우리 돈 받은 거랑 위자료랑 다 토해낼 자신 있으면 어디 나가봐. 아, 방금 그쪽이 우리 애 친 것도 나 가만 안 있어? 내가 아줌마 콩밥 제대로 먹게 해줄 테니까 기대해. 뭐라고? 그래, 할 테면 해. 당신도 당신 딸 남한테 얻어 터지니까 열불나지? 난 내 딸을 위해서는 더한 짓도 할 수 있어. 뭐? 쥐업해도 빽이 없어? 내가 내 딸 빽이야. 듣자 하니 구린 거 많은 집구석 같은데 어디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 뭐? 저놈의 옆했네? 내가 가만둘 것 같아? 그렇게 안사돈은 자기 성질에 못 이겨 옆에 있던 화분을 저를 향해 던졌어요. 그리고 제 머리에 떨어졌어요. 이마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자 그동안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던 딸의 눈이 뒤집혔죠. 어머니, 지금 이거 폭행이에요. 그리고 집안 곳곳에 저 감시하려고 CCTV 설치하셨죠? 제가 바본 줄 아세요? 그 CCTV가 결국 누구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아가씨?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쩌면 이번 기회에 똑똑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머 언니? 지금 그 은혜를 뭘로 갚는 거예요? 은혜? 그 더러운 돈은 내가 곧 갚을게요. 그런데요, 아마 내가 갚아야 할 돈보다 이 집 사람이 나한테 줘야 할 돈이 더 많을 테니 그건 기대해요. 내가 그동안 여기서 살면서 죽기 살기로 증거만 모았거든. 배우자가 바람핀 거, 그 바람을 피라고 두 모녀가 작업한 거, 아버님 사업 비리, 어머님 불륜, 아가씨 갑질의 폭행까지 내가 아주 한 그물에 묶어서 세트로 보내줄게요. 감히 누굴 건드려? 우리 엄마 얼굴에 흉이라도 져봐. 내가 니네들 죽을 때까지 가만 안 둬. 그렇게 저와 딸은 껍데기만 으리으리한 그 집을 나왔어요. 병원에서 5바늘 이마를 꿰매고 속상한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이 딸의 생일이라는 것이 제 마음에 콕 박히더군요. 미역국 못 먹었지. 그 여편네가 퍽이나 네 생일상을 차렸겠다. 엄마, 미안해요. 뭐가 자꾸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지.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널 그런데 시집을 보냈어. 엄마 잘못이야. 아니야. 내가 간다고 했잖아. 사실 나도 저런 집인 줄은 몰랐어. 결혼하고 며칠 있다가 사람들 얼굴이 싹 바뀌는데 이건 아니구나 싶었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갈 수가 없더라. 왜? 학비 때문에? 아니, 엄마 때문에.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보냈는지 아니까 엄마 속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나 로스쿨 잘 졸업해서 감사하게 생각한 우리 시댁에도 내가 정말 도움이 되고 우리 집도 도울 수 있으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지. 가만 보니까 우리 딸이 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남 생각하느라 지 생각을 안 했네. 바보야, 엄마가 그랬잖아. 엄마는 아무 욕심 없다고. 그냥 너나 민우나 건강하고 행복하면 돼.
너도 잘 커주었고 민우도 다 컸고 이제 엄마는 좋은 집에 좋은 거 몸에 두르고 하찮게 살기보다 없이 살아도 사소한 거에 웃고 감사하면서 살고 싶어. 우리 딸 너무 많은 생각 말고 이제 더 행복한 일들만 생각하자. 제 말에 딸은 감정에 복받쳐서 눈물을 터뜨렸어요. 딸을 키우면서 제가 쓰러졌을 때 빼고는 딸이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그저 삶에 대한 욕심이 많은 거라고 생각했던 딸이 욕심이 아니라 삶의 무게가 그만큼이나 무거웠던 것 같아 제 마음이 다 쓰라렸어요. 그리고 3년 후 딸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혼을 했고 자기가 받아야 할 것과 줘야 할 것을 야무지게 법적으로 정산을 끝냈어요. 그때 딸의 말처럼 딸은 자기가 줘야 할 돈보다 받을 돈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만큼 억울하고 힘들게 살았던 거죠. 저는 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마음이 아팠습니다. 큰 아픔이 지나면 사람이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딸은 지금 작은 변호사 사무실을 꾸려서 돈보다는 억울한 사람들의 편에 서는 변호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일은 많고 돈은 그다지 크게 벌리지는 않는 모양인데 그 욕심이 어디로 가나요? 딸은 재판이면 재판, 싸움이면 싸움, 지는 법이 없는 그 동네에서 유명인사가 다 되었어요. 재판에서 이기고 온 날은 딸이 그렇게 행복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때는 사돈이었던 그 집안에 문제였던 딸 때문에 호된 일들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딸도 그렇겠지만 저도 역시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최고의 복수는 나의 행복이라고 우리 예쁜 딸 이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